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차세대 통신학과 학과 주임을 맡고 있는 백상원입니다. 오늘 차세대 통신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받게 될 차세대 통신 기술 중에서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5G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An Introduction to 5G라고 되어 있고, 본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원사에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G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런 기술들을 이제 본 차세대 통신학과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개요, 5G가 어떻게 흘러와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5G로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기술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향후에 발전된 5G 또는 6G는 어떤 기술로 발전하고 진화해 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개요적인 우리가 늘 쓰고 있는 5G나 LTE나 이런 이동통신망 기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하이레벨 아키텍처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4G, LTE, 5G 이런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라고 해서 퍼블릭 랜드 모바일 네트워크 PLMN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PLMN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세 가지 기술, 그러니까 코어 네트워크라고 표현되어 있는 CN 부분, 그 다음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RNN, RAN 부분, 그 다음에 유저 에퀴프먼트라고 하는 UE 부분, 단말 부분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모바일이라고 표현된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지칭을 하는 거고 저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유저 에퀴프먼트 또는 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말만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연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단말이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쪽으로 에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철역을 가거나 또는 도심을 지나다 보면 이제 건물 위에 어떤 네모난 박스가 있고 어떤 안테나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들이 연결돼서 실제 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한 어떤 기지국이라고 하는 장치가 여기 있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속하는 주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통신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 보면 단말은 누구나 갖고 있고 또 지나다 보면 이제 기지국이라든지 또는 집에서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공유기 같은 것까지는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 뒷단에 있는 실제로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기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기지국에 해당되는 파트고 기지국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다 꾸밀 수는 없고 기지국에서 직접적으로 네이버 서버라든지 구글 서버로 연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요소인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CN 부분이 중간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거쳐가지고 코어를 거쳐서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 네트워크 쪽에 있는 구글 서버나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나 페이스북 서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부터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익스터널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겠고 그런 데이터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저 위에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파트는 사실 어떤 이동통신망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인터넷의 영역이기 때문에 퍼블릭 랜드 모바일 네트워크에 속한다라고 보진 않고 모바일 노드하고 UE라고 표현되어 있는 디바이스하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동통신망 또는 약자로 PLMN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말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기술들 또는 코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기술들 또는 걔네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들 그리고 에어 인터페이스라 표현되어 있는 쪽에서의 무선 통신을 잘하기 위한 기술들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RAN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지국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베이스가 기본이고 스테이션이 어떤 장치니까 기본이 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이제 실어 나르게 되겠습니다.
그런 주파수를 우리가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느냐, 또는 그 주파수 대역의 폭이 우리가 밴드의 폭이라고 해서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밴드위스가 얼마나 넓으냐 또는 좁으냐에 따라서 내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속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넓어서 일종의 차선으로 비유를 하자고 하면 넓은 차선에 대해서 데이터를 동시에 많이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광대역 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밴드위스가 좁아가지고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협대역 내로밴드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밴드위스 중에서는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주파수 대역도 있고, 또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언라이센스 밴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는 이러한 프리퀀시 또는 밴드위스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의 기지국이 관리하는 어떤 서비스 영역을 우리가 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 영역처럼 기본이 되는 단위다라고 해서, 그래서 셀 같은 경우는 이 커버하는 영역이 큰 영역을 우리가 매크로셀이라고 하고, 매크로보다 작은 것을 마이크로, 마이크로보다 작은 것을 피코, 피코보다 작은 것을 펨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소형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통신 품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펨토셀을 설치하는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기지국이 서비스하는 영역을 우리가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셀도 이제 영역을 구분을 해가지고 몇 개의 섹터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라는 개념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파수에 따라서 해당 주파수를 가지고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 데이터의 속도, 우리가 메가bps, 기가bps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 상태라든지 밴드위스의 밴드의 폭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그 최대 속도를 결정하는 식이 유명한 이제 공학자 중에 한 명인 셰논이 정의한 식이다라고 해서 셰논의 캐패시티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러한 셰논이 정의하고 있는 캐패시티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랜과 관련된 교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랜 뒤에 있는 코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킷 스위치드 도메인 또는 패킷 스위치 도메인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서킷 스위치 도메인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선 전화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패킷 스위치드 도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과 같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와 인터넷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른 다음에 이제 따르릉이라고 하는 전화가 신호가 걸리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화를 통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따르릉이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받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전화를 거는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의 커넥션을 설정이 되고, 커넥션이 설정이 된 다음에 주로 음성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커넥션은 내가 쓸 수 있도록 예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데이터를 보냈을 때 느리게 가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냥 웹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한 따르릉이라고 하는 버튼 같은 것이 따로 없죠. 그냥 주소를 치고 엔터를 치는 순간 데이터가 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네이버의 데이터가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어떤 시그널링 절차가 없고 별도의 커넥션을 셋업하는 절차가 없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 길에 사용자 A가 보내기도 하고 사용자 B가 보내기도 하고 C가 보내기도 하는 형태로 서로 일종의 쉐어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패킷 스위치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과 PS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뉘게 되겠는데, CS 도메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망과 같은 음성통화에 적합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패킷 스위치 도메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액세스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 서비스에 적합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통적으로 이동통신망이 처음에는 전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였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4G나 5G를 통해서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구조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CS 구조에서 PS 도메인 구조로 변화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교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구조, CS 도메인이라든지 PS 도메인이 있고,
그 도메인을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이제 A와 B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만들고 어떻게 메시지를 교환을 하고 주고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할지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규칙을 누군가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 단체에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 쪽에서는 관련된 표준화 단체가 아주 많고 또 거기에 관련된 프로토콜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프로토콜들을 여기 슬라이드에 아주 몇 개 예시가 있는 것과 같이 약자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터넷, 브라우저로 가지고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경우는 첫 번째 있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HTTP 같은 거는 우리가 주소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HTTP를 지탱하는 하위에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토콜로 이제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 또는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은 이제 IP라고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우리가 IP 주소라고 할 때 쓰는 IP 주소, 그때 IP가 되겠는데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HTTP나 TCP나 UDP나 IP와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화를 시키고 이제 개선하는 작업을 이제 ITF라고 하는 표준화 단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든지 피지컬 레이어와 같이 이제 복잡한 통신 시스템을 계층화를 시켜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겠는데, 피지컬 레이어나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한 스펙도 또 다른 표준화 단체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위해서 링크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물리적인 신호는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등을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과목에서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프로토콜 또는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들도 있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나 또는 TCP나 IP 또는 HTTP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응용 프로토콜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차세대통신학과에서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어떤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이동통신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이런 모바일 통신망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 자체가 표준 프로토콜도 많고 여러 가지 약자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약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낯설 수가 있는데 간단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상으로는 우리가 1G라고 하면 1세대, 처음으로 이동통신망을 이제 사용했던 세대를 이제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시작된 시스템이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시대의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기반으로 무선 통신을 지원을 했었고,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EMS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대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사용자들만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2세대부터 이제 통신 기술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딜사 방식으로 개선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보편화가 됐던 세대가 2세대 2G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치면 이제 피처폰에 해당되는 것이 2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G에 해당되는 기술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도 이제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M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스템 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시스템은 이제 ETSI라고 하는 유럽 쪽에서 표준을 정의하는 기구에서 이제 만든 표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GSM에서 음성통화, 전화를 걸어서 음성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간단한 메시지 형태, 우리가 SMS,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SMS를 전송하는 기능 정도까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피처폰을 쓰다가 점차 사용자들이 이제 인터넷에 액세스를 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싶다 하는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2G에서부터 조금 더 발전을 해서 GPRS라고 하는 제너럴 패킷 라디오 서비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간단한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불편한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피처폰을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 시스템이 GPRS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GSM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걸 때는 이제 CS, 서킷 스위칭 도메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위해서 인터넷에 액세스를 할 때는 패킷 스위치 도메인, 앞에 말한 GPRS 기반의
패킷 스위칭 도메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 제너레이션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보편적인 것이 유럽 쪽에서 사용을 했던 GSM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콜컴이라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콜컴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CDMA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CDMA 기반의 또 다른 형태의 2G 시스템을 이제 사용되는 기술을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피처폰에서 넘어와서 이제 우리 3G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시점이 이제 3G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M 또는 G8S에서부터 좀 더 발전된 시스템, 3G에 해당되는 기술이 UMTS라고 하는 기술이 되고, UMTS부터는 이제 3GPP라고 하는 표준기구, 지금 현재 4G, 5G 뿐만 아니라 6G에 대한 국제 표준화도 담당을 하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3GPP에서 UMTS라고 하는 3세대 이동통신망을 정의를 하고, 그 안에 앞에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던 랜이라든지 기지국에 해당되는 노드비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GPP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UMTS라고 불렀고, 이제 국제 표준기구, 공적인 표준기구에서는 이제 IMT 2000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000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나온 시점이 대략 2000년 전후에 나왔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부터 한 20년 전쯤에 나왔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GSM보다는 속도가 더 빨라졌고,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처럼 작은 화면이지만 이제 인터넷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온 시점이 3G가 되겠습니다. 이런 3G에서부터 점점 사용자들이 어떤 음성 통화보다는 더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 접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4G라고 하는 롱텀 에볼루션, LTE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UMTS의 더 발전된 형태가 LTE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어 자체는 LTE 시스템이 EPS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지국에 해당되는 이버부터 노드 B, ENB라고 하는 노드부터 레디오 액센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E 울트라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이버부터 패킷 코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이름들은 조금씩 다른데 앞에 나왔던 큰 구조는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핵심의 특징은 이제 점점 서비스 형태가 음성 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E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에 GSM 또는 UMTS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걸 때는 서킷 스위칭 도메인을 사용을 했고,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할 때는 패킷 스위칭 도메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LTE에서부터는 이런 서킷 스위칭 도메인을 삭제를 하고 패킷 스위칭 도메인으로만 네트워크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성 통화를 하고 싶을 때도 음성을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을 일종의 인터넷 전화와 비슷한 형태로 패킷으로 만들고, 그 패킷을 그냥 패킷 스위칭 도메인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TE를 기반으로 보이스를 전달한다라고 해서 보이스 오버 LTE, 볼트라고 하는 기술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2010년 전후에 통상적으로 이제 모바일 통신의 이제 제너레이션이 10년마다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LTE 같은 경우는 3G가 나온 한 10년 이후인 10년 전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G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기술이 LTE 시스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LTE뿐만 아니라 콜컴에서 제안을 했던 UMB라고 하는 기술도 있었고, IEEE라고 하는 기구에 제안을 한 WiMAX라고 하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장비가 LTE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TE 시스템이 4세대 이동통신이긴 한데, 이게 2010년에 나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TE 시스템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2010년에 나온 LTE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좀 더 속도도 빨라지고 여러 특성도 가미되고 이런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TE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LTE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GPP는 이제 실제적인 제품에 들어가는 규격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ITU라고 하는 기구는 이제 나라 국가 간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통신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G에 해당되는 LTE 어드밴스드는 이제 RTU 쪽에서는 이제 IMT 어드밴스드라고 부르게 되겠고, 속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지국에서 단말이 받는 속도를 이제 다운링크라고 하고, 이제 단말이 기지국으로 보내는 속도를 업링크라고 하는데, 다운링크 같은 경우는 1000mbps, 약 1gbps 최대 속도가 지원되겠고, 업링크 같은 경우는 500mbps 지원되는 구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1000mbps, 500mbps를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기존 기술만 가지고는 당연히 그런 속도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접목을 시키는데,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CA라고 표현되어 있는 캐리어 애그레이션 되겠습니다. 캐리어 애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캐리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뭐 주파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들을 애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밴드가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얘네들이 각기 뭐 10, 뭐 5,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묶으면은 18이 되니까 더 넓은 대역을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기술로 듀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지국, 아까 그 셀 구조가 매크로, 마이크로, 피코, 펜토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개 이상의 이제 기지국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술을 듀얼 커넥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속도는 한 기지국에서 나오는 속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 개 기지국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양쪽에서 오는 속도를 두 개 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들어가서 LTE 어드밴스로 좀 더 속도가 높아졌고, 더 고도화된 형태가 LTE 어드밴스드 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18년 또는 2020년 전후에 5G에 대한 규격이 완료가 됐었는데, 이제 5G를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가 LTE 어드밴스드 프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5G 규격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된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 이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기계들이 통신하는 구조도 이제 LTE 어드밴스드 프로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망에서는 이제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MTC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IoT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oT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4G나 3G와는 별개의 영역을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4G, LTE 어드밴스드 프로나 5G로 가면서부터는 이런 IoT 서비스도 5G에서 지원되는 또는 LTE 어드밴스드 프로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non-3GPP 액세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 아마 와이파이는 다 누구나 쓰고 있을 텐데, 와이파이는 이제 우리가 쓰는 LTE나 5G와는 다르게 이제 허가받지 않은 언라이센스 밴드를 사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non-3GPP 액세스 같은 경우는 3GPP 기반의 뭐 LTE라든지 UMTS라든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5G 등의 기술과 기존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주파수를 라이센스 밴드와 또는 언라이센스 밴드를 같이 써보자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처음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단말이 있고, 단말이 기지국과 통신을 하고 기지국을 거쳐서 또 뒤로 연결되는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하고 통신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굳이 기지국을 거치고 기지국 뒤에 있는 네트워크를 갔다가 오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디바이스에 직접 통신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들끼리 직접 통신한다라고 해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또는 근처에 있는 애들하고 통신한다라고 해서 프락시미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 서비스 구조를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MTC라든지 뭐 non-3GPP 액세스라든지 D2D와 같은 개념들이 더 발전된 형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5G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또는 이동통신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장 파퓰러한지, 가장 인기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비디오 데이터를 상당히 재밌게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디오 데이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이제 4G라든지 5G라든지 3G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발전해 가고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2023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5G가 뭐 10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LTE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이 이제 3년, 5년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5G 비중이 더 넓어지고 LTE가 줄어들고 이런 구조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럼 5G를 앞에서 이제 4G까지를 말씀드렸고, 5G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5G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LTE 어드밴스드 프로를 더 고도화시킨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MT 쪽에서는 IMT 2000이 있었고, IMT 어드밴스드가 있었고, 5G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20년 타겟으로 이제 표준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IMT 202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ITU 기준으로는 IMT 2020이 되겠고, 3GPP 기준으로는
이제 어떤 번호를 붙여가지고 뭐 버전 1, 버전 2, 뭐 릴리스라고 하는데 뭐 버전 1, 2, 3, 4 붙이게 되겠는데 3GPP 기준으로는 2015 버전 2015년에서부터 나온 14 버전부터 5G에 해당되는 기술이다라고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서 LTE 어드밴스 프로에서도 나온 용어인데 5G 핵심은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폰 또는 피처폰을 가지고 이제 뭐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5G에서는 그거 이외 IoT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인기가 드론과 같은 무인기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구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디바이스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서비스 제공하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표시된 것과 같이 그런 서비스들이 각기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고해상도의 영상을 보는 서비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서비스가 더 고도화된 인핸스드 서비스다라고 해서 EMBB다라고 서비스를 지칭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있는 매시브 머시타이 커뮤니케이션스는 앞에 말씀드렸던 MTC, IoT 서비스를 매시브니까 그런 디바이스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작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IoT 서비스, 아주 광범위한 범위의 IoT 서비스를 더 잘 지원해보자 라는 것도 두 번째 서비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이제 URLLC라고 하고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가 붙었으니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고, 울트라 릴라이블 하다라는 말은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제대로 안 가는 일은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라는 말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순간 딜레이가 거의 없이 즉각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가 자동차를 제어한다라든지 그래서 무인 자동차를 원격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한다라고 하면은 엑셀이라든지 브레이크 같은 것들에 대한 신호가 즉각적으로 차량으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뢰성도 아주 높아야 되겠고 레이턴시도 아주 낮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정의한 것들이 URLC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G는 LTE에서 바라봤던 서비스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것의 범위를 훨씬 더 넓힌 형태로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숫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LTE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4G하고 비교를 했을 때 5G가 어떤 기술적으로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있는 피크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LTE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1GBps가 최대 속도다라고 하면은 5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런 상용 서비스가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기술적인 스펙상, 기술적인 규격상으로는 20GBps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오른쪽에 URLC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유저 플레인, 그러니까 데이터가 흘러가는 쪽에서의 레이턴시라든지 릴레이빌리티가 기존에는 5ms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했는데 5G에서는 0.5ms로 10분의 1로 줄인다라든지, 기존의 릴레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5G에서는 99.999%까지 보장을 하겠다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5G에 열심히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규격은 이제 계속해서 고도화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EMBB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5G 디바이스가 연결되면은 URLC라든지 MMPC와 같은 형태로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G에 들어간 이제 주된 기술들의 몇 가지를 리스트업을 한 건데, 우리가 차세 통신학과 입학을 하시면은 통신과 관련된 어떤 신호 처리라든지 통신 네트워크라든지 디지털 통신 기술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컴퓨터 공학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반적인 네트워크 장비 자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기보다는 장비 자체는 이제 범용적인 장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버라든지 PC와 같은 장비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내가 새로운 기능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조나 장비 시장도 재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NFV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폐쇄적인 특정 회사만 제공할 수 있던 폐쇄적인 장비 시장을 이제 타파를 하고 좀 더 개방화된 형태로 범용적인 서버 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어떤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기능들을 구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네트워크 장비, 앞에 말씀드렸던 코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NFV화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코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레드엑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랜 쪽에서도 이런 개방을 통해 가지고 기지국도 개방하는 형태로 좀 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운영하는 기술들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좀 더 편하게 또는 편의성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넣고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전반을 관리하고 최적의 운용을 하는 기술이 SDN이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마지막에 있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어떤 지원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데이터 자체가 사용자 단말에서부터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멀리 있는 쪽이 아니라 가까이에 어떤 서버를 유지함으로써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또 ME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FV라든지 SDN이라든지 MEC와 같은 기술이 이제 5G에서 사용될 일부는 사용되고 있고 이제 좀 더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G는 세 가지 다른 서비스, eMBB라든지 MMTC라든지 URLLC라고 하는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지원해야 되는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서비스이긴 하지만 얘네들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A 따로, B 따로, C 따로 깔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네트워크 슬라이시, 그러니까 슬라이스처럼 얇게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실제로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나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위에서 eMBB 서비스를 위한 일종의 별도의 어떤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하나 운영을 하고, 또 URLC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가상화된 서비스, 가상화된 네트워크, 그 다음에 MMTC를 위한 또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는 네트워크가 하나지만 그 위에서 가상화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네트워크 사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를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떤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있는 에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단말하고 기지국 사이에서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키워드는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또는 28GHz 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대역은 이제 주파수 특성이 신호가 이렇게 잘 퍼져나가는 특성보다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특성이 있고, 또 거리가 똑같은 송신 파워를 사용을 했을 때 멀리 못 가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빔포밍이라든지 빔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인데, 빔포밍이라든지 MIMO, 마이모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빔을 좀 더 멀리 잘 갈 수 있도록 모아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주는 기술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 특성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전파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밴드위스 자체는 넓어가지고 데이터 레이트는 속도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전파 특성이 좋지 못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하고 빔포밍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는 마이모 기술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등등을 이제 무선 구간 에어 인터페이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구가 되면 이제 통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기술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제 표준으로 갖고 와서 이제 표준화 단체에서 논의를 하고 국제 표준화를 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표준화 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거의 유일하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표준화 단체가 3GPP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일종의 버전이 되겠는데, 99년도에 나온 버전이 99, 그리고 2004년을 타겟으로 했지만 조금 밀렸던 버전이 릴4 등등 해서 지금은 릴리스 17, 18 정도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4에서부터 5G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 16에서 5G에 대한 규격이 나왔고, 17은 좀 더 고도화된 5G 규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통신학과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차통신 기술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이제 회사에 가서 그런
개발한 기술 등을 또는 개발한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준화 활동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 표준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표준 문서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문서를 우리가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TS 문서라고 하고 또는 TS 문서를 이제 어떤 공식적으로 표준 스펙을 정의하기 전에 좀 더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를 우리가 테크니컬 리포트 TR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2, 3 등등의 단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표에 있는 것과 같이 표준이라고 하는 영역이 시작에 나왔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단말도 있고 뭐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도 있고 코어 네트워크도 있고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다루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단말에 해당되는 표준도 있고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표준도 있고 또는 관리를 위한 표준도 있고 무선 구간에 대한 표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시리즈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일종의 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그룹, 22그룹 등등해서 나눠가지고 각각의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표준 문서를 정의를 하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앞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PLM의 그림을 좀 더 큰 맥락에서는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이제 용어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UE가 단말에 해당되는 UE가 있고 이제 NG가 Next Generation의 약자고 이제 5G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G 랜이라고 하는 것이 5G에서의 레디오 네트워크 기지국이 있는 쪽이고 5G-C라고 표현된 것이 5G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데이터 네트워크가 앞에 나왔던 익스터널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NG란하고 5G-C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말고 위에 있는 E-울트라는 EPC, IMS, PSTN은 무엇이냐? 그건 이제 기존에 있던 LTE나 또는 UMTS, 3G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진짜 5G, 가짜 5G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5G, 가짜 5G는 사실 없는 거고 5G를 지원하는 유형 자체가 5G에서 정의하고 있는 NG란이나 5G-C나 데이터 네트워크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구조가 있고 그런데 이제 4G에서 5G를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5G망을 한꺼번에 다 깔 수가 없기 때문에 4G하고 연동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3G하고 연동을 해서 같이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non-standalone NSA 방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5G 코어를 쓰고 또 어떤 경우는 기지국은 LTE를 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4G와 5G를 이제 섞어서 쓰는 방식이 NSA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해서 기존의 4G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도 5G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5G 기지국과 5G 코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지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5G 상용화를 했는데 처음 상용화를 했을 때 시점은 non-standalone 방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 동사업자들이 5G가 좀 더 빨리 네트워크 자체가 성숙화되면서부터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5G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보다 전반적인 5G의 구조라든지 이제 차세 통신망 또는 차세 통신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차세 통신학과는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삼성전자 협약을 통해서 맺어진 계약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차세 통신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받을 예정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세부적인 영역을 나눠서 RF나 안테나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고 네트워크 부분이나 통신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5G 스펙은 초기 버전은 나온 상태고 이제 발전된 버전은 표준화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4년, 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6G, 5G의 다음번 세대인 6G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계약학과를 설립을 한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연구진들의 6G, 5G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6G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6G는 아직까지 어떤 기술이다라고 디파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러이러한 기술이 유망할 거다라든지 또는 6G에서는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비전 문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5G가 아니라 5G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영역이고 6G 또는 그 이후 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제안을 하고 고민하는 영역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